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강좌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선비가 되는 공부 학교 모범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올린 동영상들 열심히 잘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러한 제가 해석하는 것들이요, 제 나름의 어떤 경험도 사실은 묻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유학을 이제 공부해 오고 또 여러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지도하면서 제가 느끼고 또 유학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그런 소회들, 또 제 나름대로 실천했던 것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 안에 이렇게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조선을 대표하는 유국 선생이 조선의 이 소위 말하면 장래에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에서 쓰는 그런 교재로 만들었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적 가치관 안에서 어떻게 인물들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찰하시고 또 묵상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또 값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들어가는 말 해서 이 경목요결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뜻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 뭐죠? 몸을 단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것도 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뜻을 세우라는 건 목적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정했으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봐서 몸을 단속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거지를 바로잡아라.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곰곰 생각하면요, 정말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상정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변화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새로 된 몸가짐, 새로운 행동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을 단속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몸을 단속함이니, 배우는 자는 한번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운 이상에는 반드시 구습을 씻어버리고 오로지 학문을 지향하여 몸가짐과 행동을 다잡아야 한다. 평소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의가는 정숙하게, 용모는 장중하게, 보고 들음은 단정하게, 거처는 공손하게, 걸음걸이는 똑바르게, 음식은 절제 있게, 글씨는 조심성 있게, 책상은 가지런하게, 서재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구용으로서 몸을 바르게 한다. 발은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하고, 눈은 단정하게 하고, 입은 다물고, 목소리는 조용하게 하고, 머리는 반듯하게, 숨은 차분하게 하고, 서 있을 적에는 덕스러운 자세로 하고, 얼굴빛은 장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 아니면 보지 말고, 예 아니면 듣지 말고, 예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 아니면 행동하지 말 것이다. 이른바 예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천리에 어긋나면 이는 곧 예가 아니다. 그 대략의 것을 말하자면 기생이나 사당패들의 바르지 않은 안색과 사치스러운 세속적인 음악 소리와 비루하고 방탕한 놀이와 정도에 어긋나는 문란한 노름은
더구나 언금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참 그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뭐 기생, 사당패, 지금 뭐 기생, 사당패 굉장히 낯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뭐죠, 국보론을 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네, 도덕감정론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읽으면서 내용도 참 제가 아주 재미나게 잘 읽었었는데, 거기에 그 쓰여 나오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 당시 도덕감정론을 쓰던 그 시절의 그 유럽의 모습들.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들어서, 이제 들어서 영국이 우리나라가 막 이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루이 14세에 대한 어떤 평들, 저는 루이 14세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루이 14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들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네덜란드 또 어디 동유럽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문화, 이런 것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그 시절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뭐 기생, 사당패 이런 이야기, 율곡이 살던 그 시절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여기서 드러나서 또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는 뭐 직접적 연결은 안 되지만 또 그러한 또 어떤 느낌을 줘서 또 새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입지, 뜻을 세운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율곡이 제시했던 그 공부의 목표가 뭐였죠? 바로 성인이었죠. 성인이었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세우라고 했죠. 뭐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서 표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옛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서 끊어진 학문을 세우고, 그다음 온 세상을 위해서 태평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 했죠. 자,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다잡고서 성인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뭘 해보려고 그러면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 뭐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율곡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뭐냐면 옛날의 습관을 말끔히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가짐과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과거와의 이별 연습을 하는 거죠. 교회 용어로 하면 뭐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결정한 게 뭐예요? 그 목적을 정한 게 마음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죠. 실천을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지난날에 바르지 못했던 자신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이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습관들, 또 생활 태도, 환경을 말끔히 정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하도록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은 비교적 자세하게 습관, 태도, 환경을 목적 달성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매뉴얼들을 이제 일러주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구습을 씻어버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습을 씻어버리고. 이게 바로 과거의 나와의 이별을 하는 거죠. 교회를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평소, 그리고 뭐냐면 구용, 그 다음에 예가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뭐죠? 평소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의가는 정숙하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죠?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것들이,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이야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해 보이죠. 그런데요, 한번 곱씹어 봅시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이 되는 공부는 우리가 여정으로 따지면 상당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한숨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말이 성인이지 그렇게 금방 뭐 가겠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걸 조금 비유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볼까요? 가령 옆집에 다녀오는 길이라면 어떻게 돼요? 뭐 신발이 뭘 신었든 옷을 뭘 입었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금방 갔다 오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태백산이라든지 백두산 겨울 산행을 떠난다 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 산행을 떠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나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성인이 되는 공부의 여정은 어떤 과정에 죽은 뒤에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논에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산맥 겨울 산행엔 비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정이 길수록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충실히 해야 돼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갈고 닦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 훈련은 바로 오늘입니다. 일상의 훈련이에요.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일이 되죠. 내일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모레가 되죠. 한 달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1년이 되죠. 이 1년 여러 해가 모이게 되면 이제 젊은 날이 되죠. 또 여러 젊은 날이 모이면 노년이 되죠. 그 모두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기상에서부터 취침까지 하루의 순환이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세수하죠. 옷 입고 갈아입고 밥이나 빵을 먹고 또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하는 사람은 가사 일을 하죠. 또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죠.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죠? 운전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앉든지 서든지 또 생각하든지 대화하든지 또 어떻게 일하든지 휴식하든지 운동하든지 책을 보든지 이 모든 일상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고 일상 중에 늘 어떤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흐리멍덩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고요한 새벽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용명정진의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옷은 당연히 단정할 것이고 용모는 진중하다는 말이죠. 이야기를 듣거나 일을 처리할 적에 신중하게 허투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몸가짐을 바로 해서 나태하지 않고 걸음도 힘차다는 이야기예요. 음식 때문에 건강이나 정신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다 보면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대충 하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다는 말이에요. 공부하는 곳을 깨끗이 정리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일상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깨어있는 자세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글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요건 한번 우리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을 바르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인데,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 눈은 단정, 입은 다물고, 목소리는 조용, 머리는 반듯, 숨은 차분, 서 있을 적에는 덕스러운 자태, 얼굴빛은 장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9가지 몸가짐이 이제 구용이라고 하는,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예기에 나와요, 예기에. 근데 이제 율곡이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또 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용하고 구사를 가지고서 경목요결에서 몸을 지키는 법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목요결에서. 근데 여기서는 학교 모범에서는 이 구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구용의 내용들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사실 겹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9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X세대 이런 말. X라고 하면 미주수 X잖아요. 알 수 없는 세대라는 말로 X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대다. 90년대 세대. 사실 이때가 서태지가 나온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강의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규정하는 시대를 어느 시점으로 저는 잡고 있냐면은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92년 이후를 저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그 이후로의 우리 대한민국 가졌던 문화들, 이게 그 이전의 문화하고는 저는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뭐죠? 오늘날 삼성이니 LG니 그 CI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이미지 통합인가? 그 다음에 로고 만든 거. 이게 전부 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서태지도 있고, 또 제가 중국에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중국에서 유행했던 건 그 목욕탕집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욕탕 남자들에서 그때 나왔던 그 막내딸이 누구죠? 김희애? 아니, 김희애가 아닌데. 김혜수도 아니고. 누구죠? 요즘에 좀 뜨던데. 거기가 그 이순재가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데 그 막내딸을 예뻐요. 막내딸은 아주 톡톡 튀는 거죠. 그러한 그 90년대가 넘어가는 세대의 어떤 좋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60년대부터서 80년대까지 이 과정들을 보면 산업화라든지 민주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가 뭐예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어떤 분위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이 아닌 뭐죠? 무민정부와 이제 90년대는 국민의 정부 이제 들어선 거죠. 문화적으로는 뭐죠? 전통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탈피해서 점차 개인주의적 서구화가 우리 사회에 이제 정착된 때입니다. 90년대에요. 대단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여자들이 배꼽티 입는 것 아주 그 많이 논쟁이 있었죠. 그 큰 사회 이슈로 일면을 차지했었어요. 또 뭐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거 가지고도 아주 또 시끄러웠어요. 또 이제 강의 중에 학생들이 모자를 쓰는 것 가지고도 또 옳은지 그른지 갑론을박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뭐 모자를 벗는 학생은 제가 점수를 더 잘 주려고 뭐 했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근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아무도요 배꼽티를 여자가 입는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뭐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배꼽티를 입으면 임신에 좋지 않다는 뭐 그럴싸한 의학적 근거를 대며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지나가는 남자가 귀걸이를 했던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아요. 동성애 남자들이 주로 귀걸이를 한다고 서양에 사리를 들어가면서 공박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90년대를 훨씬 지난 21세기에 자 이제 구용을 준수하라는 말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한말에 갑오경장으로 단발령을 때 선포를 했죠. 단발령이 뭐냐 머리 자르라는 거였거든요. 신분제를 혁파하고 두 발을 자르도록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내 목을 자른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는 없다고 한 거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내 몸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불효이고 자존이 침범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날 한번 따져보세요.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잖아요. 또 아무도 머리를 자른다고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종종 뛰는 문신한 젊은이들을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 외쳤던 우리 선조들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몸가짐에 대한 기준이 변하는 상황에서 구용은 맞지 않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율곡은 조선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행동규범을 설명했습니다.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용을 해석하는 것도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형에서 열거한 발걸음, 손동작, 눈빛, 입모양, 목소리, 얼굴 자세, 숨소리, 몸 자세, 얼굴빛 9가지 몸가짐은요 신체 부위마다 구체적인 지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옛날하고 지금하게. 그 지금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가 있냐면 저변에 흐르는 공통적인 태도는 보편적인 것들. 그걸 저는 이제 진중함이라고 이제 저는 끄집어냈습니다. 이 진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자세로 가져온다면 저는 중용에서 말하는 정성성, 성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구용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율곡이 묘사를 한 거죠. 그렇다면 율곡 시대의 구용은 오늘날의 신구용으로서 또 바뀌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잘하는 걸로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옛날처럼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되느냐? X잖아요. X잖아요. 지금은 밥 먹을 때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옛날에 왜 밥 먹을 때 말하지 하지 않았느냐는 그때 당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밥 먹을 때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죠. 그 정신을 제대로 발휘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구용을 저도 이제 새롭게 오늘날의 신구용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말은 하고, 그거하고 이제 조금 떠나서, 이제 오늘 이 몸을 단속하라는 기본적인 논의와 연결해서 진다면 뭐죠?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곳에 팔려 있으면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면 만사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몸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고,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뭐가 있죠?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령 넘어지려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급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또 길가의 아름다운 들꽃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가른 걸음을 멈추게 되잖아요. 이게 뭐야? 마음이 몸을 이끄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뭐죠? 우울했던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또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느새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이게 웃음치료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마음을 이끄는 사례잖아요. 이 두 가지 서로 간에 밸런스를 이룬다는 거죠. 구용은 어떤 거냐? 몸이 마음을 이끄는 공부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몸가짐을 통해서 공손하게 하면 마음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가다듬을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이 구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어쩌고 나오죠?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여실한 표현이구나. 이게 이제 몸을 단속하라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랑 주고받은 거죠? 공자하고 안현이 주고받은 대화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뭐냐면 극기복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간다. 인데, 그래서 극자를 요즘엔 저는 요 근래에는 저는 뭐냐면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쓰고 제가 굉장히 제 삶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 바로 이게 이제 극기복례를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삶에서 녹여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자, 여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다? 공자와 안현의 이야기다. 안현이 누굽니까? 공자가 유일하게 허여했던 수제자잖아요. 그 공자가, 제자가 죽었는데 막 흐느끼 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상할까 정도로 흐느끼 우니까 제자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안현을 위해서 이렇게 통회하지 않으면 누구를 왜 통회하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안현이는 공자를 어떻게 했냐. 부모님이 미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뭐냐면 광땅에서 그때 이제 안현이하고 같이 가다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야,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안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모보다 더한 마음으로 공자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안현이가 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뭡니까? 이러니까 공자님이 이야기해 준 게 요 네 가지를 이 극기복례다 이야기하나 이 뭐죠? 이 이야기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극기복례가 바로 인을 하는 거다. 그래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네 가지를 이해해 준 거예요. 공자님 사상의 핵심이 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제자인 애제자 중에 애제자인 안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거를 주로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참, 거봐라. 이 인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뭐가 어렵냐. 일상 안에서 이것들을 하면 되는 거다. 저도 요즘에도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뭐냐면, 극기복례에서 바로 그 절제하는 삶이다. 절제하는 삶이야말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데서 중요한 거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어마어마한 학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무슨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자신의 삶들을요,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은 듣지 말고, 말해야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인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싶어요. 돈은요, 멀리 있지 않죠. 그렇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안에 있단 말이죠. 볼 것이 아니면 보지 말고, 들을 것이 아니면 듣지 말고, 말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할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인을 실천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볼 것이 아니면 보지 않아야 한다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들을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을 것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말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해야 할 것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이 돼요?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들까지 들어가 줘야 오늘날의 우리 유학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유학의 본 모습들, 또 보편화되고 또 유학이 오늘날의 사회 안에서 녹아들면서 오늘날의 안에서 또 실질적인 오늘날에만 21세기에 맞는 몸을 단속하는 학교 모범의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